웹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서형국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룸 얼라이브라고 하는 최근에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발표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난 두 번의 랩 세미나를 통해서 휴먼 프로젝트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제 라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프 오브 컨셉 시스템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터치 테이블에 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룸얼라이브라고 하는 시스템은 라이트 스페이스가 게재되었던 UIST 2014년도에 UIST라는 학회에 또 이제 게재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 들어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그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위나 키넥트나 플레이스테이션 무브와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는 형식으로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고, 또 프레젠스 현실감, 얼마나 더 게임 속에 들어있는가 하는 그런 프레젠스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멀라이브라는 시스템은 어떠한 방이라도 이머시브 어그멘티드 엔터테인먼트 엔바이러먼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사용자들이 그 방 안에서 컨텐츠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로는 먼저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겠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케이브 시스템, 그리고 타일드 디스플레이 등이 있겠는데요. 2012년도에 나온 컴퓨터스 인 휴먼 비헤이비어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큰 디스플레이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 몰입감을 느끼고 더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형 디스플레이, 프로젝터를 이용한 대형 디스플레이의 문제점이 그 빈 프로젝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얗고 벽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머시브 디스플레이로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있겠는데요.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대표격인 오큘러스 리프트가 이제 사용자를 완전히 가상 세계로 몰입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또 문제점은 사용자가 5명이면 오큘러스가 5개가 필요하고, 또 그 시야각을 다소 제한을 시키죠. 왜냐하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루멀라이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서 unencumbered, 방해받지 않고 shared,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그먼티드 엔터테인먼트 엔바이러먼트를 제안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것도 안 나오는구나. 또 다른 릴리티드 워크로는 스페이셜 어그먼티드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프로젝션 매핑인데, 이거 이제 어떤 건물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투사를 한 겁니다. 미디어 파사드인데, 이것의 문제점은 이제 만약에 이 컨텐츠를 그대로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뭐 63 빌딩으로 옮겼다, 혹은 다른 지오메트리를 가진 건물로 컨텐츠를 옮겼다 했을 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컨텐츠는 이 건물에 특화되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 프로젝션 매핑의 문제점이 패시브하고 노동 집약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만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얘네가 만들었던 것들 중에 일루미룸과 루멀라이브라고 하는 잠깐만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루멀라이브랑 일루미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 환경에서도 어댑터블한 적용이, 그러니까 어떤 한 방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액티브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다른 뭐 석표방이나 다른 방에 각각의 방에서도 쓸 수 있는, 장소가 바뀌어도. 그래서 이런 컨트리뷰션 있는 가운데 루멀 라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루멀 라이브 시스템은 프로캠이라고 하는 베이직 유닛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캠은 말 그대로 프로젝터랑 카메라를 합친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터 하나, 카메라 하나가 하나의 컴퓨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캠은 하나의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 게임 컨텐츠를,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각각 로컬 컴퓨터에서 연산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컴퓨터로 모아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지, 그 병목 현상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로컬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캠에 하나의 컴퓨터를 달았고요.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기 보면 지금 얘네도 프로젝터 6대를 썼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도 6대 쓴 거죠. 근데 저희는 프로젝터 6대에 2대의 계산 컴퓨터, 하나는 그냥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캠을 가지고 어떤 것들로 구성되느냐, 오토매틱 캘리브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씬을 분석을 한 시스템,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를 어떻게 트래킹하나, 렌더링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매틱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이런 방 전체의 구조를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각 방을 프로젝터 6대가, 프로캠 6개가 쏘고 있죠. 쏘면서 각 프로캠마다 뎁스맵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서로 각각 다른 뎁스맵이 나오는데, 이 뎁스맵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는 또 그게 아닌데, 어쨌든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뎁스맵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각각에 나올 텐데, 이것들을 이제 합쳐야겠죠. 지금 왼쪽에서 본 포인트 클라우드랑 오른쪽에서 본 포인트 클라우드를 합쳐야 하는데, 이걸 이제 합치려면은 이 퍼즐에서 저희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얘랑 얘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코레스폰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여기서 나왔던 각 프로캠에서 나왔던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코레스폰던스를 시스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잠깐만요. 야, 좋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면서 뭐가 갈라지고 있죠. 패턴들을 쏘고 있는 건데요. 이 패턴들을 쏘므로써 코레스폰던스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터와 카메라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위해서 프로젝터는 지금 이런 사각형의 까맣고 하얀 이미지를 쏘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벽도 나오겠죠. 그래서 벽도 있고 그 이미지도 있는데, 이 프로젝터의 0,0이 이 카메라의 0,0이 아니죠. 0,0은 여기인데 여기 한 뭐 10,1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이 한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의 한 지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두 개로 이렇게 흰 검으로 나뉘어진 패턴에서는 까만색이었고, 두 번째 패턴에서도 까만색이었고, 세 번째 패턴에서는 하얀색이 나왔고, 네 번째는 까만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프로젝터에서도 검검 흰검이 나온 점이 이 카메라의 몇 번째 픽셀이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다시 여기서 보면 이제 검검 흰검이 어떻게 나오냐, 검은색 이쪽, 그다음 검은색 이쪽 어딘가에 있을 테, 두 번 다 검은색이니까 여기 어디겠죠. 그다음에 흰색이 떠야 되니까 여기 어디겠죠. 검검 흰검, 여기 이쯤이랑 여기랑 이제 매핑이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터 픽셀들을 이렇게
각각 인덱싱을 해놓은 겁니다. 그 뭐냐 어, 그레이 코드라고 패턴을 인덱싱을 각각 프로젝터의 픽셀들을 인덱싱을 해놓고 카메라 픽셀하고 그 프로젝터 픽셀하고 각각 매핑을 시킴으로써 이제 프로젝터와 카메라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 패턴 이미지를 이용해서 카메라와 프로젝터,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프로젝터가 라이트 패턴을 쭉쭉 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카메라가 보고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패턴 프로젝터가 쏘는 이미지를 보고 또 다른 카메라가 여기 겹치는 영역을 보고 이 일부분을 보고서도 이제 그 프로젝터와 이 카메라 간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나올 테고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나오겠죠. 이 모든 것을 계산을 해 둔 다음에 프로캠 0번의 어떤 뎁스 픽셀과 프로캠 1번의 0번의 뎁스 픽셀과 프로캠 1번의 뎁스 픽셀을 그 코레스폰던스 찾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조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프로캠 0번에서 찍은 어떤 지점에 이 지점에 뎁스 값을 D0라고 봤는데 그거를 이제 카메라가 여긴 지금 뎁스 카메라랑 RGB 카메라가 같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키넥트이기 때문에 뎁스 카메라 RGB 카메라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D0를 찍었을 때 그거는 이제 RGB 이미지로 옮기고 여기서 프로캠 1번의 프로젝터의 이미지로의 관계를 저희가 알잖아요. 좀 요 매트릭스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프로캠 1번의 프로젝터 이미지 P1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프로젝터 1번에서는 여기다. 그래서 이 지점 이제 또 여기서 이 둘 사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키넥트 카메라의 R1으로 가고 R1과 뎁스맵 사이에 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D1 결국 D0에서 D1으로의 그 코레스폰던스가 찾아졌죠. 이 코레스폰던스들을 이용해서 이터레이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아까 포인트 클라우드 두 개를 합쳐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방 전체를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을 약간 시멘틱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 방에 어떤 게 벽면인지 그리고 바닥인지 수평한 면인지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그 논문을 참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한 서피스를 찾는 이유가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띄울 때 그 방 지오메트리상 서피스인 곳에다 프로젝션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피스들을 찾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씬을 또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서런 어그먼티드 컨텐츠는 그냥 그 여기에 들어갈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나 설명한 단락이었는데요. 유니티 3D를 이용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매핑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어디에다 매핑을 나오게 할 것인가. 지금 이건 기존의 기존의 게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가 알고 있죠. 지형을 아는 가운데 유저들이 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같은 지형 위에 그냥 위치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저들한테 공통된 지형이 제공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방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제동이 방, 상훈이 방 있다 치면 둘 다 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게임 컨텐츠를 그대로 집어넣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다가 뭐가 나오게 코딩을 해놨더니 이쪽에 봤더니 여기 뭐 장애물이 있어서 제대로 컨텐츠가 안 보인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컨텐츠를 얼마나 올바른 곳에다 위치를 시키느냐 하는 이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랜덤으로 컨텐츠가 나오게 하는데 그 와중에 시멘틱 매핑,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좀 분석을 해서 그레스나 락 같은 컨텐츠들은 바닥에다
나오는 게 맞겠죠. 뭐 이런 책상이나 벽면보다는 바닥에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적절해 보이죠. 그리고 유저 컨스트레인트 매핑, 이것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컨텐츠가 나오게 하는 어떤 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여기 있을 때는 컨텐츠가 주로 이쪽 가까운 곳에 뜨게 해서 사용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매핑이고, 마지막 유저 드리븐 매핑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두고 싶은 곳에 그러니까 띄우고 싶은 곳에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매핑 룰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 하는 그 뭐라 해야지, 이슈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인터랙션 트래킹하는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키넥트 많이 썼으니까 바로 스켈레톤을 쓸 것 같죠. 스켈레톤이 데이터를 키넥트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일단 그 유저 인터랙션이 가능한 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트래킹하고 그다음에 건 포인팅 인풋이 가능하고 또 트레이션 컨트롤러 인풋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의 바디를 트래킹할 때는 스켈레톤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안 쓰고 프록시 파티클이라는 것과 그냥 3D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의 바디를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프록시 파티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작은 스피어들을 다닥다닥 붙여 넣음으로써 이제 어떤 특징점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래킹할 대상들을 오브젝트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해서 옵티컬 플로우는 뭐 이제 이웃한 프레임들 간에 어떤 점이 어디로 옮겨졌는가 나오는 그 벡터 필드고, 이제 이게 3D 좌표계를 3D 옵티컬 플로우로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그 프락시 파티클을 추적을 함으로써 바디 파트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디 파트 위치를 아니까 아까 그 씬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나온 서피스들과의 컬리전 테스트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컬리전 테스트를 하면서 터치나 뭐 밟거나 하는 그런 스탬핑 인터랙션을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 포인팅 인풋은 그냥 적외선 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외선 총을 들고 쏘는 건데요. 적외선 총을 IR 카메라로 봤을 때 이런 뎁스맵이 나오고 IR 이미지가 나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 IR LED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 적외선을 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지점에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어디다가 인풋을 줬구나라는 사실을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트레이션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그냥 게임 컨트롤러, 패드 컨트롤러고, 그리고 또 이 시스템에서 재밌었던 건 이제 렌더링을 걸어줄 때 사용자의 헤드 포즈를 트래킹을 합니다. 그 방 공간에서 사용자의 머리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 오리엔테이션까지 확인을 해서 뷰 디펜던트한 렌더링을 걸어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서 본 이미지인데 약간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옆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제대로 작구나.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컨텐츠가 제대로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바로 위에 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가서 보면은 이제 약간 와핑이 돼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how about multiple user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스크린에서 어떻게 했죠? 응? 스크린에서가 보면 이제 각각의 시점에서 왜곡률이 다 달라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그걸 했습니다. 평균을 냈어요. 예.
그 방에 사용자가 많을 때는 그 사용자들의 헤드 포즈들을 그 평균을 내 가지고 각각이 봤을 때 그래도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컨텐츠를 띄웠다라고 합니다. 그 짓을 했네. 그래서 일단 데모 비디오. 예. 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유튜브 쓸 거니까. 아, 소리도 안 나? 아, 소리가 안 나. 뭐라고. Units, or ProCams for short. Each unit contains a depth camera, a commodity-wide field of view projector, and its own computational unit. These ProCam units can be used individually or combined through a scalable distributed framework to cover an entire room. The ProCam units are auto-calibrating and can self-localize within the room, as long as their views have some overlap. The auto-calibration requires no expertise or calibration fiducials, so the ProCams can easily be installed by end users. One just positions the ProCams in the room, and the system does the rest. The system automatically creates a unified model of the room by combining the depth maps from each ProCam unit. In addition to the 3D model, our system automatically extracts the surfaces in the room, identifying vertical and horizontal surfaces and the floor plane. We expose this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 3D model and the ProCam controls in a plugin to a Unity game engine. This enables game designers to author rich, immersive gaming experiences. To show how Room Alive can transform your living room, we have created 4 interactive experiences. Room Alive supports procedurally texturing the living room, transforming the room into a new environment. Here, the living room can be transformed into a holodeck, an indoor factory, or can show a river running through the floor with dynamically generated raindrops. Virtual critters can also be procedurally generated to appear around the living room. The Whack-A-Mole experience shows a virtual animated mole appearing around the living room. To play through the experience, users can move around the living room, touching the virtual moles to gain points. In addition, users can also shoot the moles with a gun controller. Users can also control a virtual character that performs non-physically realistic interactions in the living 이거는 room. 게임기로 하는 With a 거야. standard game controller, the virtual character can move up and around walls. Robots randomly appear around the living room to chase the virtual character. Lastly, as a user walks around the living room, darts emanate from the walls that the user must avoid. When the user is hit, visual elements are shown to indicate health damage. Proof of These concept. experiences are just samples of what is possible with Room Alive. In summary, Room Alive enables any living room to be transformed into an augmented interactive display.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3인칭 10정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Please, come in. I've not seen a visitor in quite some time. Yes, please, have a seat there. It's quite warm. I think you like it. Yes, yes, have a seat, please. Why, hello there. I say, you must be the first person who's ever noticed me sitting here. 봐봐, 지금 보면은 매핑이 저기 돼 있죠. 아까 뭐야 렌더링이 시점 You're just 보고 like 돼 me. 있는 상태고 You see the things that 매핑이구나. you know, back in my day, 약간 호러 컨텐츠 my home. Well, back in my day, that was a long time ago. Or was it a well, the problem is, yes, you know, when I was your age, 또 랜턴 같은 거 같은 거 가봐요. one of the other residents, I saw him! Well,
프레쉬 이거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리미테이션이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디스토션 보정은 없기 때문에 디스토션 에러가 생기면서 이제 프로젝터 겹치는 부분에서 고스트가 컨텐츠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일단 시스템 레이턴시는 말 그대로 이제 각각 6대의 컴퓨터가 로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딜레이가 서로 조금씩 나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뎁스 카메라 그래픽 프로세싱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각의 6개가 동시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제 컨텐츠가 이제 바운더리 건너가 다닐 때마다 조금씩 고스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트래킹 이슈 같은 경우는 키네트 스켈레톤 트래커가 겹치는 데서 페일리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패턴 스트럭처 라이트를 쏴서 키넥트가 뎁스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겹치게 될 경우 키넥트가 겹치는 영역을 관찰을 같이 할 경우 패턴이 겹치면서 이제 정확한 뎁스 값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트래커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쓴 게 옵티컬 플로우 프락시 파티클 트래킹 어프로치로 사용자의 바디를 트래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따로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이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전면 투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제동이가 요거 관련돼서 그림자를 지우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움직였을 때 평균을 내는 게 조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건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 유저를 뷰 디펜던트하게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까 HM 오큘러스를 각각 쓰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뭐 스크리너스 그 때처럼 비슷한 결정을 걔네도 내린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